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역사가 김영준입니다. 태종실록 제30부 세자의 판석문 악어의 눈물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오늘 여러분과 함께 할까 합니다. 1418년 3월 성령대군의 죽음으로 시리에 빠진 태종은 애군을 피하기 위해서 잠시 개경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이 개경이라는 도시가 이제 개성으로 이름이 바뀌기는 해요. 그러나 조선 전기에는 가끔 이제 개경이라는 용어를 혼용해서 쓰기는 하더라고요. 자, 아무튼 지금부터는 이제 개성이라는 용어로 완전히 바꿔서 사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태종이 개성에 간 지 얼마 되지 않아가지고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그게 뭐였냐? 또다시 어리하고 관련된 문제였어요. 바로 그 희대의 스캔들, 그게 지금 다시 또 수면 위로 떠오른 건데, 지난번 사건 때 일단 어리를 궁에서 내쫓아내고 관련자들을 처벌하는 것으로 일단락 지었잖아요. 그런데 그때 궁에서 쫓아냈던 어리가 자기 원래 살았던 집으로 돌아간 게 아니라 세자의 장인인 김한로가 몰래 거두어서 보살피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뭐 여기까지는 그럴 수도 있어요. 약간 찜찜하긴 하지만 어쨌든 뭐 어리가 이 사람이 뭐 정식 부인도 아니고 첩이었고 그렇게 세자궁에 가가지고 관계를 가졌다 쫓겨나온 건데 뭐 집에서 다시 받아주겠어요 그걸 갖다가. 그래서 불쌍하니까 김한로가 동정심에서 돌봐줬다. 뭐 그럴 수도 있는데 진짜 문제는 이거였습니다. 김한로가 기회를 보다가 자신의 와이프가 딸인 세자빈을 만나러 궁에 들어갈 때였어요. 그때 누구를 같이 딸려 들여보내냐면은 어리를 같이 딸려 들여보냅니다. 어리를 몸종으로 위장해가지고 세자궁에 같이 들여보냈다는 거예요. 세자는 오랜만에 만난 어리를 무척 반겼으며 어리는 세자궁에 머물면서 계속 세자와 교분을 가졌죠. 이것도 정말 거시기한 게 뭐냐면은 김한로도 좀 참 희한한 인간이에요. 이런 거 보면은 따지고 보면은 세자하고 어리하고 관계가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자기 딸의 입지는 좋아지게 되는 거고 따지고 보면은 자기 딸의 가슴에 대못을 박는 행동이거든요. 하지만 세자가 그렇게 원하는 어리를 이렇게 연결시켜줌으로써 세자의 신임을 얻겠다라는 그런 상당히 다분히 정치적인 행동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놓고 봤을 때 김한로도 정말 참 문제가 많은 사람이죠. 아무튼 세자와 어리는 꿈같은 나날들을 보낸 끝에 그만 덜커덕 아이까지 낳게 됐어요. 이 소식이 개성에 머물고 있던 태종에게 전해지게 되면서 태종은 매우 큰 충격에 빠질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한동안 말을 잇지 못한 태종은 측근이었던 조말생을 불러서 사건의 전말을 털어놓으면서 도대체 이 문제를 어떻게 되냐 하고 그렇게 상담을 하게 되었다는 거죠. 이상의 내용을 사료를 통해서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임금이 조말생에게 비밀이 이르기를 세자가 지난 정유년에 전 중축 곽선의 첩으로 어리라고 하는 자를 빼앗아 전 안에 들이었다가 일이 발각되어 쫓겨났었다. 어느 날 청평군 궁주, 평양군 궁주 등이 와서 이 두 사람이 태종의 딸들이에요. 중궁을 보았는데 원경하고 민씨를 만나러 갔다는 거죠. 딸들이. 내가 마침 이르니 평양군 궁주가 말하기를 세자전에서 유모를 구하여 부득이 이를 보내었습니다 하고 하였다. 자, 그래서 이제 오랜만에 딸들이 찾아왔는데 딸들이 세자전에서 유모를 구한다는 그런 말을 갖다가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도대체 이게 무슨 소리냐 한 거죠. 이어서 보면요. 중궁이 놀라서 말하기를 이게 어떤 유아냐고 하니 아니 세자전에서 웬 애기를 길러 그게 도대체 누구 애기야 한 거죠. 궁지가 말하기를 어리의 서산입니다고 하였다. 그 까닭을 들으니 김한로의 처가 김한로의 말을 따라 종비라 칭탁하고 데리고 들어가 바쳤다는 것이다 했다. 라면서 정말 충격적인 사건의 전말을 전해왔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 말을 들은 태종이 너무 충격에 빠진 거예요. 결국 김한로가 작당을 해가지고 자기를 속여서 어리를 다시 세자한테 연결을 시켜줬고 그 사이에서 그만 애까지 나왔다는 거 아니냐. 이거 보통 일이 아닌데 도대체 이 노릇을 어떻게 하면 좋겠냐 하고서 조말생에게 상의를 하는 모습이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한동안 좀 이제 조용히 이제 이 일을 갖다가 나름 조사를 했던 모양이에요. 그러다가 이제 5월 무렵에 가서 이것이 대대적으로 폭발을 하게 됩니다. 5월 11일 얼마간의 고민 끝에 생각이 정리된 태종은 즉각 김한로를 불러서 사건의 전말을 매섭게 추궁하기 시작합니다.
자, 김한로는 이제 졸지에 의금부로 끌려가가지고 국문을 받게 됐는데, 김한로는 이제 식은땀을 흘리면서 이렇게 변명을 해요. 아, 자기가 그렇게 했던 것은 그저 어리의 인생이 가여워서 동정심에 의해서 거두어들였을 뿐이다. 그리고 때마침 아내와는 별과 중이었기 때문에 아내가 어리를 데리고서 설마 세자궁에 들어간 줄은 자기는 정말 몰랐습니다라고 그렇게 시치미를 뗐다는 거죠. 어디서 약을 팔어? 이걸 믿으라는 거야? 뭐라는 거야? 이걸 갖다, 그죠? 여러분들이 봐도 이게 좀 너무 얼토당토한 소리잖아요? 그래서 태종이 이 말을 고지고대로 들을 리가 없죠. 태종은 김한로한테 아니 그게 지금 말이 되는 소리냐? 네 와이프가 독단적으로 저질러서 그저 몰랐다라고 하면은 다 끝나는 일이냐라는 거죠. 그렇게 해서 김한로를 매섭게 추궁을 해가지고 사건의 전말을 조금 더 소상하게 밝히게 됩니다. 이러면서 이제 공론화가 됐던 거죠. 이어서 태종은 황희도 불러요. 그러면서 지난번 어리 사건 때 세자를 감싼 연유를 추궁을 했다라는 거예요. 왜냐면 그때 어리 사건 때 황희가 그랬잖아요. 이게 밑에 있는 애들이 잘못을 저지른 거지 세자가 크게 잘못한 게 아니다. 그리고 세자께서 아직 젊고 혈기 왕성하셔서 그런 것인데 너무 그렇게 몰아붙이지 마십시오. 좀 차분히 기다리고 보시면은 세자께서도 알아서 변하시지 않겠습니까? 라고 그런 식으로 가드를 쳐줬잖아요. 자, 그래서 왜 그런 식으로 그때 가드를 쳤냐라고 추궁을 하니까 황희도 진땀을 흘리면서 아, 정말 별다른 생각이 아니라 세자 저하께서 너무 이제 안타까운 상황이 몰리시니까 동정심에 의해서 그랬습니다라고 변명을 했다라는 거죠. 그러나 태종은 이런 식으로 지적을 해요. 황희 네가 세자를 감싼 연유는 단순히 동정심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세자가 결국 미래의 왕이 될 것이기 때문에 그랬던 거 아니냐. 그래서 미리 세자한테 잘 보이려고 아부한 거 아니냐라면서 책망을 했다라는 거죠. 태종이 화가 났던 부분은 이 부분인 것 같아요. 태종이 황희한테 또 뭐라고 이제 야단을 치냐면은 내가 너를 공신처럼 예우를 하고 자식처럼 아꼈는데 어떻게 이런 식으로 나올 수 있냐 이거죠. 즉 나는 네가 철저하게 내 라인이라고 생각했는데 설마 이런 식으로 세자한테 줄을 댈 줄은 몰랐다. 어떻게 이런 식으로 뒤통수를 칠 수 있냐 하면서 황희를 굉장히 심하게 야단을 칩니다. 그러면서 황희한테 시골로 물러나서 노무나 모시고 살라고 하면서 황희를 내쳐버리게 되죠. 이상의 내용을 사료를 통해서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금부에서 김한로가 범한 바를 안핵하여 국문하게 하였으나 김한로가 모두 승복하지 않고 또 전의 말을 바꾸어 말하였다. 어리를 데리고 나간 것은 나의 노모가 아니고 바로 처의 소행이었습니다. 부처가 각각 거처였던 까닭으로 지금에 이르도록 알지 못하였습니다 하였다. 그러니까 이제 김한로는 자기는 모르는 일이고 와이프가 독단적으로 저지른 일이다라고 그런 식으로 이제 잡아댔는데 말이 돼요. 애초에 어리를 거둔 것 자체가 자기인데 그럼 어리가 없어졌잖아 한동안. 어디 간지 그걸 갖다 모른다는 게 말이 되냐고 이게 도대체. 자, 그 다음에 또 이어서 보면요. 이번엔 또 황희와 관련된 이야기죠. 황희에게 물었다. 세자를 감싸주어 말하기를 꺼리고 사연이 공정하지 못하고 다시 다른 말이 없었으니 그것은 필시 지신사였을 때 민씨와 원수가 되었으므로 세자에게 아부하려는 계책을 가졌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니까 태종이 뭐라고 이제 추궁을 하냐면은 황희 네가 세자를 감싸준 이유는 바로 이것 때문이다. 단순히 세자를 동정해서 그런 게 아니라 예전에 아마 잠깐 이 대목 아실 거예요. 황희가 지신사로 있을 때 그때 이제 한참 민씨 가문 숙청 작업이 일어났었거든요. 그때 당시에 태종이 수정 노릇을 했던 게 황희였으니까 좋던 싫던지 간에 이 민씨 가문 숙청하는 데 있어서 황희도 기여한 바가 없을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태종이 이거를 지적한 거예요. 그래서 황희 너가 이 점 때문에 찜찜하게 생각했던 거 아니냐. 어쨌든 세자가 민씨 가문하고 외척지간이고 또 그 민씨 가문 집에서 어린 시절을 보냈기 때문에 원래는 관계가 나쁘진 않았다. 그런데 그 민씨 가문이 숙청된 데 있어서 황희 네가 기여를 많이 했기 때문에 나중에 세자가 왕이 되면은 혹시라도 여기에 대해서 보복을 할까봐 그게 두려워서 너가 미리 세자한테 잘 보이려고 아부를 했던 거 아니냐 라면서 이렇게 지적을 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서 결국 이제 뭐라고 명령을 내리냐면은 너의 죄를 마땅히 법대로 처치하여야 하나 내가 오히려 차마 시행하지 못하여 논지하지 않는 것이다. 너는 전리로 물러가 살되 임의대로 거주하여 종신토록 어미를 봉양하도록 하라. 황희가 곧 교화로 돌아갔다. 자, 그래서 이제 태종이 뭐라고 하냐면은 내가 너를 당장 처벌하고 싶지만 그래도 옛 정을 생각해서 봐주는 거니까
고향으로 내려가가지고 어머니나 공양하면서 살라는 거예요. 이 말은 적어도 내가 죽을 때까지 너를 부를 일은 없다란 뜻이죠. 실제로 태종이 죽을 때까지 황희는 정계 복귀를 못하게 됩니다. 굉장히 유명한 이야기죠. 그리고 나중에 세종 때 가서야 간신히 이제 황희가 정계 복귀가 허락이 되고, 사실 진짜 황희의 활약 기간은 오히려 그때였죠. 자, 이렇게 해서 김한로하고 황희에 대한 처벌이 이루어지고 있는 중간에 진원 태종의 호출을 받은 세자, 이제 급해졌죠. 황급히 한양을 떠나서 개성으로 향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개성으로 향하던 도중에 세자가 공교롭게도 누구를 만나냐면은 충녕대군을 만나요. 인근 사찰에서 이제 불공을 드리고서 돌아오는 길이었는데 우연찮게 이제 노상에서 만나게 된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세자 이제가 감을 잡아요. 어리의 일이 어떻게 해서 부왕의 귀에 들어가게 되었냐? 라고 했을 때 아마 여러 루트가 있겠지만 그 중에서 결정적인 루트는 바로 충녕이 고자질을 했기 때문일 것이다 라고 짐작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세자는 충녕대군한테 바로 따집니다. 이번 일은 충녕 네가 부왕한테 고자질해서 이렇게 된 거 아니냐? 라고 따졌는데 여기서 충녕대군 재밌게도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아요. 그냥 아무 말도 안 하고서 조용히 있었대요. 자, 분통이 터진 세자는 더 따지고 싶었지만 지금 제 코가 석자죠. 여기서 이러고 있을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더 이상 충녕대군을 추궁하지 못하고 서둘러 길을 떠나게 됐다는 겁니다. 자, 관련된 내용을 사료를 통해서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충녕대군이 대자함에서 불사하고 개성으로 돌아가다가 세자를 마산역 앞 노상에서 만났는데 세자가 놓아여 어리의 일을 반드시 내가 아뢰었을 것이다 하니 충녕대군이 대답하지 아니하였다. 세자의 질문을 속된 말로 쌩깐 거예요. 이거 사실 대단한 불경치거든요. 자, 그런데 여기서 충녕대군이 대답을 하지 않았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무언의 긍정이죠. 이것도 알고 보면은. 자, 그래서 여러 정황들을 놓고 봤을 때 일단 태종이 어리 관련된 사건을 1차적으로 알게 된 거는 아마 모르긴 해도 태종이 이제 언급했다시피 자기 딸들과 와이프 때문이었던 것 같아요. 이미 이걸 통해서 알고 난 다음에 좀 구체적인 전말과 여기에 대한 이제 판단을 도울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정황들은 충녕대군이 또 고에 바쳤던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정황상. 사실 이거 굉장히 위험한 행동이죠. 세자의 비행을 고자질을 한다. 자칫 잘못하면 세자를 모함한다라는 그런 오해를 받을 수가 있고, 만약에 혹시라도 나중에 세자가 왕에 올랐을 때 이거 가만히 있겠어요, 그죠? 충녕대군은 그러면 제거 대상 1순위가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충녕대군이 여기서 굉장히 과감한 행동을 했는데 이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뭐냐면요, 여러 정황적인 증거들을 놓고 봤을 때 충녕대군은 나름의 야심이 있었다는 거예요. 왕이 되고 싶다. 자, 그런데 만약 자신의 형이었던 세자 이제가 행실이 올바르고 열심히 공부하는 그런 학구적인 인물이었다면은 어쩌면 충녕대군이 이런 도발적인 행동을 못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뭔가 빈틈이 보이고 그 빈틈을 과감하게 공략하면은 뭔가 될 것 같으니까 충녕대군이 여기에 대해서 뭔가 좀 모험적인 그런 행동을 하게 됐다는 거죠. 이런 걸 놓고 보면은 충녕대군은 이러니 저러니 해도 태종의 아들이 맞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버지를 진짜 꼭 빼닮아서 굉장히 그런 이제 승부사적인 기질을 갖고 있는 인물이었죠. 자, 아무튼 이제 세자 이제는 황급하게 이제 개성으로 가가지고 부왕인 태종을 아련합니다. 그리고 세자 이제를 접한 태종은 불같이 격노하며 한참 야단을 쳤어요. 얼마간의 훈계가 끝나자 태종은 세자에게 한양으로 가서 근신을 해라 라는 처분을 내립니다. 그런데 아비의 마음이란 게 또 되게 그런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게 화를 내던 태종은 막상 세자가 초라하게 힘 빠진 모습으로 터덜터덜 그것도 혼자서 한양으로 가는 것을 보고 못내 마음이 약해졌던 모양이에요. 이에 태종은 돌이켜 생각해보면은 세자가 어리를 만난 것은 간사한 김한로의 계략 때문이지 세자 잘못은 원래 아니지 않냐 라면서 그러면서 세자가 한양으로 갈 동안 의장대와 호위대를 붙여주는 예우를 해줬다라는 거죠. 역시 아버지의 마음이란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태종의 배려로 세자 이제는 의장과 호위를 제대로 갖춰가지고 위풍당당하게 한양으로 떠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양 부근에 도달하자 세자가 갑자기 돌발 행동을 했다라는 거예요. 어떤 돌발 행동을 했냐? 세자가 돌연히 전성력으로 말을 몰아가지고 의장대와 호위대를 따돌린 다음에
사냥을 좀 나갔어요. 그죠? 그러니까 말도 기가 막히게 잘 탔겠죠. 막 드리프트 하면서, 코너링 하면서, 의장대하고 호위대를 따돌린 거예요. 그리고 세자가 세자궁으로 들어가질 않고, 어디로 갔냐? 충격적이게도, 장인이었던 김한로의 집에 들어갔다는 겁니다. 물론, 김한로의 집에는 세자빈이 있었죠. 하지만 이곳엔 누구도 같이 있었냐면은, 어리도 같이 있었습니다. 세자의 돌발 행동에 놀란 호위병들은 황급히 말을 몰아가지고 세자를 뒤쫓아갔죠. 세자가 그러시면 아니되옵니다 하면서 말리려고 했는데 이미 세자가 김한로의 집에 들어간 상태였습니다. 결국 세자의 돌발 행동을 막는 데 실패한 호위병들은 황급히 개성으로 돌아와서 태종에게 사건의 전말을 보고하게 돼요. 자, 그러자 태종 또다시 뚜껑이 열리죠. 그러면서 이제 막 뭐라고 소리치냐면은 중전과 다른 자녀들이 눈물로 말려서 세자에 대한 처벌을 가볍게 했는데 어째서 세자는 아직도 뉘우치지 못하고 세자궁이 아닌 김한로의 집에 들어갔냐? 이거는 설마 세자가 세자빈을 보러 갔겠냐? 필시 누구를 보러 간 거다. 어리를 보러 간 게 아니었겠냐? 하면서 막 이제 화가 나서 태종이 또 길길이 날뛰는 거예요. 자, 그러자 세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정말 뻔뻔한 말을 하는데 그거는 부왕께서 오해하신 거다. 자신은 단지 부왕의 은혜를 세자빈에게 설명하기 위해서 김한로의 집을 방문한 것이다 라고 항변을 했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은 이 어리 사건으로 인해 가지고 김한로가 지금 의금부로 끌려가서 조사받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의금부에 끌려가는데 세자빈이 얼마나 이게 또 마음고생이 많겠냐 이거죠. 그래서 세자빈에게 위로도 할 겸 또 전하께서 마음이 지금 많이 풀리셨다 라는 것을 이제 설명을 할 겸 그래서 세자빈을 만나려고 김한로의 집에 간 것입니다 라고 항변을 했다라는 거죠. 김한로의 집에 세자빈과 어리가 같이 있었다는 정황을 이용한 절묘한 거짓말이죠. 물론 태종도 이것이 거짓말이라는 것을 알고는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진짜 아비의 마음이란 게 다 그렇잖아요. 그죠? 그래도 이거를 믿고 싶어 했다라는 거죠. 이에 태종은 더 이상 전날의 잘못을 탓하지 않을 테니까 그러면 세자는 마음을 바로잡고 새로운 모습으로 보여라 하면서 사태를 이쯤에서 마무리 짓고자 했다라는 겁니다. 자, 이상의 내용을 사료를 통해서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동전이 신에게 이르기를, 여기서 말하는 동전이 세자고 이 신이 호위병으로 따라갔던 사람이에요. 숙빈이 필시 아버지가 죽음을 당할까봐 두려워하여 눈물을 흘리기를 그치지 않으며 신의 마음도 또한 생각하기를 처부와 신이 함께 중한 죄를 지었는데 성상의 자비를 입어 처부만이 추방되어 쫓겨났고 신은 또한 환전하니 기쁘고 다양하기가 비할 데가 없으므로 성상의 은혜를 숙빈에게 설명하고 근심을 풀어주려고 하여 잠깐 그 집에 들렀으며 별로 다른 뜻은 없었습니다 하였다. 자, 지금 이제 세자가 이렇게 말을 전한 거예요. 호위병들한테 뭐라고 이제 해명을 한 거냐면은 이거는 이렇게 된 거다. 숙빈의 아버지 김한로가 지금 이번에 의금부로 끌려가서 처벌을 받게 됐는데 그것 때문에 숙빈이 걱정 근심이 태산일 것 같아서 그걸 풀어주려고 갔던 것이지 별다른 뜻은 없었습니다. 즉 김한로의 집에 간 이유는 숙빈을 만나러 간 거고 어리가 거기에 같이 있었던 거는 그냥 우연일 뿐입니다라고 해명을 했다라는 겁니다. 정말 참 절묘한 이야기죠. 그죠? 근데 이 이후의 행보를 놓고 보면요. 이거 숙빈 보러 간 게 아니에요. 아무리 봐도 어리를 보러 간 게 맞아요. 이처럼 세자 이제는 비행을 저지른 후에 계속 패턴이 이렇게 나와요. 부왕이 경노하면은 하여튼 이제 머리가 좀 커졌다고 옛날처럼 무식하게 단식 투쟁을 하는 게 아니라 눈물로써 참회와 사죄의 뜻을 내비쳤다라는 거죠. 그렇게 되면 부왕인 태종은 아비의 마음으로 차마 아들인 세자한테 강한 처벌을 할 수가 없어가지고 흐지부지 넘어가곤 했다라는 거예요. 세자 이제는 아버지의 부성의를 정말 교묘하게 악용을 합니다. 그동안 계속해서 반성 없는 반성문, 속지 없는 눈물을 흘리면서 상황을 모면하는 데만 급급했다라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쭉 가가지고 뭐 왕이 될 때까지 존버하는 것도 나름의 작전이 될 수 있는데 근데 여기서 이제 기어코 사단이 일어나게 되죠. 이쯤 되니까 세자 이제도 슬슬 억울하다는 생각이 좀 들었던 모양이에요. 뭐가 억울했냐? 그래. 내가 비록 비행을 저지른 건 맞다.
그런데 역대 왕들을 돌이켜보면은 여자 문제가 복잡했던 왕들이 얼마나 많았냐 이거죠. 심지어 부왕인 태종조차도 버젓이 원경원 민씨가 살아계시는데, 어머니가 버젓이 살아계시는데 보란듯이 9명의 후궁을 들이지 않았냐 이거죠. 근데 왜 나만 갖고 그래? 이런 생각을 좀 했던 모양이에요. 자, 이렇게 격정에 사로잡힌 세자 이제는 자신이 나이가 지금 몇 살인데 언제까지 이렇게 연애 문제 가지고서 매번 아버지의 훈계를 받아야 되냐? 이거는 뭔가 좀 아닌 것 같다 라는 생각을 했던 모양입니다. 실제로 세자가 개성에 호출돼가지고 부왕한테 호된 꾸지람을 듣고서 나온 다음에도 이거를 억울하게 생각해가지고 항변을 하려고 했어요. 그날도 원래는 그러려고 했었는데, 그러자 충녕대군이 이거를 또 뜯어 말립니다. 세자자, 그러시면 아니 됩니다. 병 주고 약 주고죠, 그죠? 고자질도 하고 말리기도 하고. 자, 그래서 이제 충녕대군이 이거를 뜯어 말려가지고 간신히 사태는 파국으로 치닫지 않을 수가 있었죠. 그때는 충녕대군이 세자의 항명을 막아줬는데, 이번에는 더 이상 세자를 막을 사람이 주위에 아무도 없었죠. 자, 이에 세자는 붓을 들어서 자신의 억하심정을 해소하기 위해서 1의 10일을 가리는 글을 지어서 부왕에게 올리자 라고 그렇게 작심을 하게 되니, 이로써 거대한 메가톤 핵폭탄급의 판도라의 상자가 열리게 됩니다. 과연 세자 이제의 항명은 성공할 수 있을 것인가? 거기에 대한 이야기는 다음 시간에 이어서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